안녕하세요. 재윤경의 민생은행 재윤경입니다. 최근에 임의경매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보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오늘은 담보대출이 이렇게 경매에 내몰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요, 민스키 모먼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제시됐다고 하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그 낙관론자입니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마르코 컬러노비치라는 전략가가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노트를 통해서 민스키 모먼트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스키 모먼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교적 건전한 자산마저 빚을 갚기 위해서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 한마디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민스키 모먼트라는 거는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가 금융의 내재적 불안정성이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 한마디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비교적 건전한 자산과 채무 상태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산 가치가 추가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그 시점을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때가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디레버리지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이 레버리지 피드백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부채를 끼고 자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무리한 빚을 내서 투자를 감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빚도 늘어나고 빚이 늘어났으니까 자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무리한 빚이 또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과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디레버리징 피드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연체율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담보자산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면서 연체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경매가 증가하게 되고요. 임의경매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매 물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점부터 민스키 모먼트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DTA 100% 초과자, 이 DTA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산 가치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100%가 초과됐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빚이 자산 가치보다 더 많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DTA 100% 초과자가 증가하게 되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격적으로 민스키 모먼트에 의해서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이 동반 붕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임의경매가 급증을 했는데요. 5월 한 달에 3,800건입니다. 5월 한 달간입니다. 이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서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5월에 비해서 7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임의경매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은 법원의 판결문을 전제로 경매를 시작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리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집행 절차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리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이 증가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만큼 담보대출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본격적으로 올해 1월 들어서 이 파란색 실선이 임의경매의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실선이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79%나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서 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연체 시작 후에는 이 담보대출이 더 이상 착하지 않습니다. 악마로 돌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담보대출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 담보대출을 3개월간 연체를 하게 됩니다. 연체를 하고 나면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는데요. 기한이익이라는 건 대출금을 만기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바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출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권은 한꺼번에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보권을 실행한 것을 바로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한이익이 몇 개월 만에 상실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3개월 만에, 연체 3개월 만에 임의경매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한이익 상실이 된다는 건 채무자의 방어권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인데요. 현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의 협의 없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채무자 간의 힘의 균형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있는 상태죠. 우선 이런 치명적인 영향 첫 번째가 연체이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원래는 연체를 했던 것이 대출 원금 전체가 아니고 이자와 원금 일부겠죠. 근데 이렇게 상환일 미도래분을 포함한 한마디로 뭡니까? 원래는 원리금만 갚으면 되고 원리금만 3개월 연체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체이자가 붙어야 되는데 원금 전체에 가산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체 가산이자가 이전에는 원리금이었다면 대출금 원금 전체에 붙으니까 아주 폭탄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심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에서는 추심 위탁을 하고 또 추심인들은 방문 독촉 등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에게 즉시 회수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 집행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담보대출이 더 이상 착하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체 시작 후에는 악마로 돌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담보대출을 1억 원을 이자율 5%에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월 53만 원의 원리금 상환입니다. 근데 이게 3개월 연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 대출금을 만기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상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억 원 전체가 연체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연체 가산이자도 1억 원 전체에 붙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의경매에 붙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원금 1억 원 전체 연체이자가 붙으니까 연체 폭탄이자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이 담보대출의 부실채권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담보대출이 6억 원이 껴 있습니다. 이 대출이 연체가 시작이 되면 10억 원짜리인데 6억 원의 담보대출이 연체가 되면 이 6억 원 담보대출 원금의 99% 가격으로 매각을 하더라. 이게 이제 2016년까지 통계입니다. 이렇게 주로 자산관리 회사 등의 이 대출원금의 99%로 매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매각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5억 9,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산관리 회사가 이 담보물을 임의경매에 붙여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니까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죠. 그 수익률이 107%가 되더라. 이 107%라는 게 아파트 가격 10억 원에 대한 107%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매입 가격 5억 9,400만 원의 107%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 가격은 6억 3,558만 원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부실 채권 때문에
아파트 가격 10억 원인데 이 부실채권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무려 3억 6천만 원의 자산이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트 10억 원짜리를 뺏겼는데 빚을 다 갚고도 원래는 4억이 남아야 되죠. 근데 남기는커녕 이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과정에서 9천만 원의 이 경매 처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까지도 사실 채무자에게 비용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6억 3,580, 아니, 3,558만 원에 낙찰됐는데 여기서 9천만 원의 비용을 빼고 또 채무원금 6억 빼고 나니까 채무 미상환 금액이 무려 5,442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낙찰까지도 이미 3억 6천만 원의 자산이 증발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결국은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이라는 담보대출 때문에 뺏겼는데 오히려 채무자는 5,442만 원의 채무를 또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임의경매에 넘기는 채권 도대체 얼마나 연체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과정으로 담보물을 처리하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담보권 실행 전에 이 채권이 어느 정도 연체를 했었나 조사를 해보니까요. 표를 보시면은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의 연체 기간인 채권이 무려 30%에 달하고요. 그리고 4개월 미만의 연체 기간이 20%, 5개월 미만의 연체 기간이 15%, 결국은 5개월 미만 전체의 채권, 임의경매에 붙이는 채권입니다. 한마디로 얼마 동안 이 빚을 갚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불과 한 10년 정도 갚아왔는데 연체한 지 5개월 만에 집을 뺏기는데 그게 무려 전체 채권의 64%를 차지하고요. 심지어 1년 이내에 1년까지 그래도 이렇게 사정을 봐주는 채권이 거의 없다. 그래서 1년 이내 채권의 90%가량이 임의경매에 넘겨집니다. 한마디로 연체 5개월 만에 채무자 10명 중 6명에서 7명이 집을 뺏기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는 채무자 10명 중 9명이 집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는 이렇게 담보대출이 폭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우선 영국의 경우 Consumer Credit Sourcebook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연체 채무자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채무조정 협상을 완료하기 전에는 기한이익 상실이 불가능합니다. 독일은 민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전 최소 1회 채무 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까 대출원금 전체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했는데 기한 이익의 상실로 인해 당초 변제기보다 상한 의무가 앞당겨진 채무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청을 통해서 이 멀티 서비스 룰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담대 연체 45일 도과 전에는 채권자의 채무조정 협상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협상 결렬 시에도 연체 120일이 지나야만 경매 절차 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채권자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보채권이 순식간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의경매가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의 민스키 모먼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주택담보대출자의 DSR이 60.6%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담대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이 한 달에 버는 돈에서 60%,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을, 200만 원을 벌면 거의 120만 원 정도를 지금 빚을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를 하게 되고 연체자가 느니까 임의경매 건수가 76%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추가로 하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자 중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의 DSR은 70%입니다. 이분들은 빚 갚는데 소득의 70%를 쓰고 있죠. 이쯤 되면 민스키 모먼트 가능성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비교적 건전한 자산마저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추가 하락, 붕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투기 이론 등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지금의 현 상황과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담보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더 이렇게 임의경매에 내몰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